1호 개정 고급화 교육과정 평가에 이어서 2022 개정 고급화 교육과정의 평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평가의 방향, 지향하는 그런 점이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평가 방향은 강조해야 될 부분이 국어의 성취 기준이죠. 성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학생을 지도하니까 평가도 성취 기준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성취 기준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평가 요소를 도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이제 평가의 기본적인 어떤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뭐 다양한 어떤 의도에 따라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라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지식이나 분열적인 기능을 평가하기보다는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단편적인 지식 또는 지엽적인 지식을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지도할 때도 지식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는 않죠. 지식은 사고의 쌀입니다. 사고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 자체가 중요한데 그것까지 지식 그 자체를 묻는 또는 지엽적인 지식을 묻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국어 활동 상황을 강조하라고 그랬고요. 이거는 뭐 다른 학습 활동에서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언어 교과인 국어의 경우에는 실제로 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중요하니까 평가 상황에서도 실제적인 국어 활동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능에 대한 통합 이야기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학습자의 수준, 그 다음에 관심사. 뭐 사실은 학급마다 또는 뭐 담임 교사의 어떤 그런 지도 방법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성취도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같은 학년이 동일한 학습지 또는 평가지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학급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 내용 결국은 학습자의 학급 단위의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거죠. 그다음에 평가의 난도, 과제를 계획할 수 있다. 여기서 뭐 과제 내용은 평가 과제인 거죠. 학습 과제하고 좀 다르죠. 학습 과제는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될 수 있지만 이 평가 과제는 말 그대로 또 다른 상황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게 되면 평가 기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우 잘했구나, 잘했구나, 뭐 보통이다 또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흥미와 동기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전에도 강조했지만 정의적인 영역으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주도의 평가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교사의 주도 평가 이외에도 자기 평가, 학생이 스스로 하는 평가죠. 실제 우리 교과서를 보면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학습한 그 과정, 특히 단원이 끝나갈 즈음에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잘했는지, 잘 썼는지, 잘 읽었는지, 잘 정리했는지, 또는 잘 말하고 잘 들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평가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잘 못했는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런 학습 과정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동료 평가니까 친구들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어떤 그런 학습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뭐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학습 과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교사 입장에서도 이 평가가 자신의 교수 학습 방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취 기준은 당연히 또 나오고, 그다음 실제 언어 맥락을 활용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취 기준 물론 국어과 성취 기준 내에서도 정의적 영역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태도를 다루는 성취 기준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뭐 정의적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함께 골고루 균형이 되도록 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예가 나와 있는데요. 정의적 영역의 평가 예가 나와 있죠. 흥미와 동기와 효능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학습을 하는데 이 흥미와 동기와 효능감이 함께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그런 신념이 없으면 학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결과 중심의 평가도 실시를 하는데 수행평가와 함께 형성평가 이런 것과 함께 과정 중심의 평가도 함께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사지선다 또는 오지선다 형태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몇 점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결과 중심의 평가가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뭐 학기 초부터 계속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하잖아요. 쓰거나 발표하거나 또 메모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학습장이라든지 또 뭐 교사가 제시하는 곳에 지속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과정들이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게 또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성취 기준에 도달해가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닌데 뭐 식물이나 동물이 쑥 자란다 뭐 그런 것처럼 성장을 볼 수도 있겠지만 내적 성장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식을 학습하고 기능을 학습하고 또 기능을 익혀서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맥락에 또 적용하고 활용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학습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쉬운 건 아니죠. 그런 기회를 평가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필평가, 수행평가라고 두 가지 큰 갈래를 말했지만 이 외에도 관찰이라든지 교사가 관찰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상호 관찰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대화,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질문하고 답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학생들하고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는 면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계획하고 운영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새로운 어떤 그런 플랫폼이 많이 나왔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다. 평가를 또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계획을 잘하면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국가 수준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할 때 컴퓨터 기반 평가를 실시했거든요. 그게 뭐 아주 섬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평가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을 여러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평가 방법을 보니까 학습자가 뭐 국어생활,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영역을 평가하기 다양한 방식의 수행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수행평가라고 하는 의미는 수행평가는 뭔가를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번호만 고르게 한다든지 선택형 문제가 그렇잖아요. 번호만 고른다. 물론 뭐 번호를 고르기 위해서 선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읽어야 되겠지만 좀 다르죠. 수행평가는 어떤 거냐면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일단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만들거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다든지 또는 친구들하고 역할극을 만들어서 발표한다든지 뭔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수행평가예요. 하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어떤 그런 성취 수준, 기준에 맞는 내용을 제대로 수행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또 나오네요. 실제 언어 생활 맥락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실제 언어 생활에 얼마나 적용을 잘하는가 이런 적용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뭐 하위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에서 새롭게 등장한 영역이 바로 매체라는 부분입니다. 매체, 그죠? 매체. 매체에 대한 부분도 이제 평가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명료하게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네요. 국어의 정규 수업 과정을 벗어난 평가를 지향하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규 수업 과정이라는 게 뭘까요? 정규 수업 과정. 자, 이 내용은 뭐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되겠지만 정규란 말은 뭐 정해진 규정, 약속들인데 이게 바로 교육 과정이겠죠. 교육 과정을 벗어난 수업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준해서 평가를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규 수업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2022 개정 교육 과정은 또 학년군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5, 6학년군에서 성취 기준 지도에 없는 내용을 지도했다고 해서 정규 수업 과정에 벗어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 2, 3, 4 성취 기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수준의 교육 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을 학습시키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3학년 학생들에게 5, 6학년 성취 기준에 있는 내용을 지도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 정규 수업 과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를테면 선행 학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 중심의 산출물보다도 물론 뭐 이것도 할 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모아두는 거죠. 사실은 교과서도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있어요. 학습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원별로 자신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꼭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찰일지란 말이 나왔네요. 성찰한다. 우리가 이전에 뭐 반성이라고 말도 많이 했는데 좀 비슷한 유사한 말이죠.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학습 과정을 살펴보는 거죠. 이런 어떤 기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지 선다형 어떤 평가 그런 지필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학습 과정을 누적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선생님 교사가 관찰할 수 있고 또 피드백 해줄 수 있겠죠. 사실 수시로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어 능력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어 학습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서술 논술형 평가를 활용할 수. 이게 좀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 서술형 논술 이게 지금 가운데점이 있는데요. 서술형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2022에서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논술형 평가를 활용할 때는 선택형 지필평가 한계를 보완하고 이건 뭐 학교에서 여러분 어떤 뭐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지필평가를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평가의 어떤 뭐 방법도 의도나 목적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는데 채점대의 어떤 그런 주관성을 뭐 배제하다 이런 또 주장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때문에 지필평가를 실시하지만 또 지필평가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90점과 91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92점과 93점의 차이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과 능력을 확인하고 또 피드백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논술형 평가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의견을 직접 이렇게 글로 쓰게 한다든지 뭐 대부분 글로 쓰게 또 말로 하게 한다든지 여기서는 뭐 주로 선논술형이 구술이 아니라면 주로 뭐 글로 쓰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해보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 당연히 평가에서는 성취 기준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고, 이제 내용 보니까 중요한 지식이나 개념 원리, 이게 이제 사회나 과학 또는 뭐 수학의 경우도 있지만, 그곳에서 다루는 지식이나 개념 원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잘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잘 들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과 개념의 원리들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서술하고 또 논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주장과 근거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조직하는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선논술형 평가를 활용할 때는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문항을 만들 때 문항에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죠. 뭐뭐뭐뭐를 읽고 뭐뭐뭐에 따라서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하시오 이런 식으로 발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뭐 발문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선논술형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자료가 있죠. 우리가 뭐 지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글들, 보기들, 자료들, 그 다음에 조건들,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뭐 몇 글자 이내로 또는 몇 가지 주장과 몇 가지 근거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학습자가 문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채점 기준도 여러분 중요하거든요. 이게 선원수령 평가에서 이게 상당히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을 사전에
공지를 한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채점 기준에 따라서 글을 써야 또 그게 맞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채점 기준이 중요하다. 채점 기준을 작성해서 다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사 주도 평가 이외에도 학습자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 내신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실시를 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있지만 이 평가 자체가 한 어떤 개인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많은 관점,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평가에 참여하게 되면 그 평가의 어떤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그건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 함께 조화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또 했고요.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동료 평가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협의까지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평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 성적을 내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인데 결국은 가르쳐야 될 내용, 학습해야 하는 내용, 배워야 될 그 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 이후에 살아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 평가의 의미는 결국은 배우는 학생들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학습자가 평가의 기준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을 얻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료평가할 때까지도 예가 나와 있네요. 동료평가할 때 단점 위주로 평가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평가하자 그러면은 자기 모둠 또는 자기가 중요하니까 다른 친구의 단점을 언급하면 자기 자신이 좋은 결과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학생들도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을 기술하고 언급합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자가 동료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 영역 외에 아까도 말한 흥미, 동기, 효능감. 효능감도 그렇죠.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가 잘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떤 자기 자신에 어떤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 이거 난 잘하는 거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평가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점검표. 자기 점검표를 살펴보면 항상 잘하지 못하는데 표시를 한다 그러면은 교사가 선생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성태일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인적 성장. 이거는 뭐 국어과 언어를 다루는 교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례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기초학력이라는 말도 나와 있는데요.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학습자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도 있다는 거고 기초학력 하면 또 나오는 문제가 기초와 관련된 나오는 게 여러분 문해력이죠. 문해력. 교과와 관련된 문해력인데요. 잘 읽고 잘 쓰는 것. 그것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특히 3학년을 넘어서기 이전에 그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잘 읽고 잘 써야만이 물론 잘 듣고 잘 말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잘 읽고 잘 써야 3학년 이상 교과에서 지식, 내용을 다루는 그 교과에서 잘 읽고 잘 쓰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학력과 문해력도 상당히 깊이 있는 또 관심이 필요한 거죠. 이제 수업 중에 학기 중에 수시로 이제 평가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후도 이렇게 학습 내용을 수립하는데 평가가 끝나면 끝난 게 아니죠. 평가가 끝나면 사실은 그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이후에 내가 또 어떻게 교사가 가르칠지 학생들을 그런 부분에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학기 초에는 보통 진단평가를 실시하거든요. 실시하고 준비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또 형성평가를 실시하고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 또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또 시 단위에서 또는 국가 단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초학력에 도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학습 방법도 있고요. 개별 상황 점검하고 보충학습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초 무식성의 말이 나오네요. 그죠? 아주 기본적으로 읽고 쓰는 능력입니다. 읽고 쓰는 능력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갖추지 못하면 학습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용어는 좀 새롭게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기초 문칙성이라는 말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5학년, 6학년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중학생이 되기 전에 잘 읽고 잘 써야 되고 논리적인 글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문식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국어의 기초학력 및 문식성 문식성이라는 말은 문해력이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또 학문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어로는 literacy라는 말하고 뭐 유사한 동일한 말입니다. 문식성 읽고 쓰는 능력입니다. 물론 읽고 쓰는 능력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고 뭐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 나의 어떤 사상을 글로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이거는 청유에 따라서 정의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교육과정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벌써 기초학력과 문식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문해력이라는 말 대신에 이 말을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단평가 형성평가 나와 있고 여기 대화 면담 학습을 지휘해서 언급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기 말하기가 맨 먼저 나오겠죠. 뭐 국어소통이니까 여기 보니까 대화, 면담, 발표, 연설, 토의, 토론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양하게. 여기 보니까 또 재밌죠? 녹화기록법. 저 같은 경우 여러분 말이 빠르잖아요. 말이 빠르고 또 표준어가 아니라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또 자신의 어떤 언어의 특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의 어떤 말을 관찰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저도 수업 컨설팅도 또 자주 하고 또 수업 어떤 뭐 시연 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또 도와주기도 하는데 보면은 교사들이 사용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말. 자신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수업을 이렇게 녹화해서 보면 알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자기 점검표하고 성찰 일지도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읽기 영역을 보면 교과서 제재뿐만 아니라 뭐 교과서 제재 평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교과서 있는 거를 그대로 다시 읽기 평가에 적용한다는 것은 마치 이게 암기 말 그대로 암기력이 좋은 학생이 평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읽기 영역 평가를 할 때는 교과서에 없는 지문을 많이 가지고 활용하죠. 여기서는 뭐 안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래서 교과서 밖에 있는 좋은 글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학생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성취 기준을 새로운 상황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걸 바라보는 거니까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둬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읽기는 여러분 읽기 태도도 있지만 읽기 기능, 능력, 태도 있지만 다양한 읽기의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과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교과의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글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뭐 요약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문학이나 국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문법이나 당연히 사회라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들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요약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하고 다양하게 여기 보니까 해독한다는 거죠. 해독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제가 글을 읽고 있지만 이 해독한다는 것은 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읽더라도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전쟁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을 해독하기가 어렵잖아. 해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기호를 해독해서 의미를 찾아내야 해독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뭐 언어인데도 이해를 할 수 없으면 그건 해독이 된 게 아니죠. 즉 소리 내어 읽기를 한다고 해서 해독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를 파악해야 해독이 되는 거니까. 그건 해독의 문제, 유창성은 정확하게 읽고 제법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리듬감을 살려서 읽으면서 즉 의미를 생각해서 읽는 능력들이에요.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읽기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또 평가 방법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유회상검사 글을 읽은 다음에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게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학생이 하는 말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동일한 책을 읽었는데 각자 다른 학생들이 그 내용을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중요한 내용을 잘 찾아서 말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독 분석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글을 읽는데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말을 만듭니다. 새로 추가나 첨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건 탈락을 시키기도 하고. 오독도 이제 뭐 아주 의미 있는 오독은 뭐 또 괜찮은 경우가 있는데 좀 심각한 오독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빈칸 메우기는 이건 뭐 학습 방법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빈칸을 메우는 거예요. 빈칸을 메우는 게 아니라 빈칸을 만드는 거죠. 그곳에 빈칸을 만들어 놓으면 글을 읽다가 그곳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도 하죠. 물론 뭐 문장을 통째로 이렇게 빈칸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율적 수정은 글을 읽다가 자기가 좀 소리 읽기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자율적 수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소리 읽기를 시키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읽다가 이거 잘못된 다음에 눈이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런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쳐서 다시 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묵독을 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앞에서 읽었는데 이게 아니네? 다시 가보니까 네 등장인물이 다른다든지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스스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수정하는지를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도 평정은 글 읽으면서 여러분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지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할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5, 4, 3, 2, 1 이런 식으로 또는 색깔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둘째 문장이 제일 중요할까? 만약에 매긴다면 이 둘째 문장은 몇 점일까? 5점이 가장 높다 하면 4점일까? 이렇게 각 문장의 또는 뭐 이걸 이런 부분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부분을 표시해서 그 중요성을 평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읽기 평가라고 보시고 요약하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쓰기는 아까 앞에 뭐 선운술형 내용이 나왔죠. 그죠? 나왔고요. 맞춤법을 너무 강조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대신에 한 편의 글을 쓰도록 한 편의 글을 평가할 때는 내용, 조직,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을 평가도 합니다. 쓰기를 할 때도 여러분 이례적 평가보다는 누적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쓰기를 싫어하는 거죠. 쓰기 싫어요. 특히 쓸 내용을 끄집어내는 그런 활동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평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 학생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쉽게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국어의 구조와 문법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해와 탐구 중심으로 평가하자고 되어 있는데 참 어렵죠. 문법은 정말 뭐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뭐 참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점검표와 성찰 보고서, 성찰 일지가 아니라 보고서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누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학은 뭐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해석하고 감상하고 비평하는 활동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념보다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기보다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작품의 부분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해, 그렇죠? 그다음 상상력에 대한 발휘, 부분과 전체에 대한 관계, 수용. 그래서 학생의 어떤 그런 문학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보면 누적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네. 과정 중심 평가가 계속 나오고요. 뭐 그다음에 결과뿐만 아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과는 아니다가 아니라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함께 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책 읽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책 한 권 읽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교과서 일부만 수록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교과서 일부만 수록된 작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책 한 권을 다 읽도록 하는 거 필요하다. 긴 호흡을 가지고 작품 읽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매체 영역이 이제 2022 개정교육관 처음으로 들어왔는데요.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매체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과 능동적인 태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매체는 우리가 보통 매체 이야기하면은 방송 매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매체가 워낙 다양합니다. 이것도 뭐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글도 하나의 매체가 되는 거죠. 인쇄 매체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엔 또 뭐 방송에서도 1인 미디어가 또 있고, 그렇죠? 뭐 신문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매체에 대한 어떤 읽기 또는 그 매체를 생산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비판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이 매체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신뢰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아마 추후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매체와 관련된 개념이나 지식의 단순 암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언어 생활의 맥락에서 매체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당연히 국어의 타 영역과 긴밀하게 통합하여 평가 과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2022 개정 국어과 평가의 어떤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